중국이 올해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하루에도 수톤의 재활용 폐기물이 쏟아지는 대형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여성 소방관 3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들 최진영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뉴스 처음에 이제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통보한 업체들을 좀 달래서 일단 정상 수거는 결정이 됐다고는 했지만 이 관련돼서 논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활용으로 이제 비닐이나 스티로폼이 분류가 되어 왔는데 네. 일반 쓰레기랑 종량주 봉투에 함께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 됐거든요. 네. 일단 이 논란이 왜 일어난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이 예. 논란이 일어난 것은 중국이 지난해 7월에 이제 환경오염, 중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서 폐 플라스틱 등과 관련된 24개의 제품을 더 이상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입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재활용품을 수입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폐지가 우리나라로 대거 수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폐지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재활용과 관련된 업체들에서는 폐지로 얻은 수익으로 폐 비닐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폐지로 인한 수익이 적다 보니까 폐 비닐에 대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폐 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서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것을 담아서 배출해라라고 했지만 예. 지금 정부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용품을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장 이 안내문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뒷북 정책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부터 이제 해외로부터 이런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그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랴부랴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있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비닐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 배출을 하고 오히려 이 종량제 봉투에 비닐을 넣어서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예.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수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1kg당 한 50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인건비도 채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계속 수거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찔끔찔끔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긴급한 조치로서 추가적인 어떤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료는 했는데 그래서 정상 수거는 결정이 됐지만 어쨌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타산에 안 맞는 상황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업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정부의 독려만으로는 계속해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업체들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분간은 이 수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원 대책이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폐지가 우리나라로 대거 수입됐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와 관련된 공급과 이런 수거가 제한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제한을 하고 수입을 제한을 수입 하고 제한도 있어야겠군요. 네, 그리고 판로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남미라든지 다른 네. 나라의 판로도 일단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 네. 거기다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이러한 일회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산을 줄이는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장기적인 대책일 것 같고 예. 지금은 우리가 민간 업체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재활용의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민간 업체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다가 정말 안타깝게 순직한 3명의 소방관에 대해서 오늘 합동 연결식을
치렀는데 먼저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그 꽃다운 나이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시민들이 나와서 그 길을 이렇게 추모를 했다라는 걸 보고 가슴이 찡했는 것 같은데요. 예. 수사했는 결과 원인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운전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앞에 라디오를 조작을 하다가 예. 전방을 제대로 못 보고 그대로 갔다 그 앞에 있던 그 소방 관련된 차를 추돌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을 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을 해서 브레이크조차 잡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근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현장 감식을 해본 결과 보통 앞에 어떤 사고가 있고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른바 스키드 마크라는 것이 예. 나오는데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음주운전을 했느냐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나 아니면 술을 마신 그런 의혹은 없다. 다만 그 본인 그 가해자의 진술로서 그때 이제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앞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다른 그 추가적인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그 가해 운전사의 진술로서는 이 라디오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그런 같은 차를 못 보고 그 차를 하고 그 추돌을 하니까 그 차 쪽 앞에 있던 이 세 분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라디오를 조작할 때 눈이 치아가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걸 아예 인지 못하고 브레이크도 못 밟을 만큼 그렇게 막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석연찮다는 그 진술이 석연찮다는 그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좀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차량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차량도 아니고요. 빨간색의 그렇죠. 큰 소방차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소방차가 앞에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라디오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금세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혀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 현장에 있는 스키드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래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잡혔던 마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것이 음주운전인가 아니면 졸음운전인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적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졸음운전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똑같이 조작 미숙 아니면은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하는 것은 다 전방 주시 의무의 태만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적용 법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졸음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도 그 정도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 라디오를 조작하다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수사 결과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한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과속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국도이긴 하지만 제한 속도가 90km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이긴 하지만 고속국도 같은 곳이고요. 고속화도로 같은 예, 고속화도로 곳이죠. 같은 예. 곳이고요. 굉장히 사고가 그전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긴 한데 지금 현재 알려진 수사 결과로서의 과속이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속도 위반의 내용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제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그 처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처벌 수위 같은 경우는 졸음 운전이었을지언정 전방 어떤 그 주시 태만으로 포함이 된다면 크게 어떤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을 3명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데 이게 운전의 그 중에 난 사고기 때문에 적용법이 일반 형법이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에 의한 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처벌 수위도 낮춰주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3명이나 돌아가신 사건, 이른바 교통사고 치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실제로 징역 1년 내지 2년 그 전후에 어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합의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
수위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그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그 긴급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 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많을수록 즉 사고가 더 규모가 커지고 클수록 피해가 이런 많을수록 실형의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그 살인죄, 고의에 네.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죄질이 나쁠 경우엔 사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 실무상 한 사람을 살인하는 케이스로는 그 사형까지 가지는 않듯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적은 경우하고 피해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경우 더불어서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대 중과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가 고의 사고 못지않게 높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망의 결과, 이른바 결과불법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고의성이 가입한 없다 하더라도. 예, 없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적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직한 소방관 중에 좀 3명이 다 여성이었는데 네. 이 여성 중에 또 한 명이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해 말에 또 같은 소방관 동료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한 명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직책이 지금 있다 보니까 1계급 특진을 하고 또 순직 공무원을 예우하는 옥조 근정 훈장이 또 추서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머지 2명은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분은 이제 소방관이시지만 두 분은 이제 임용 예정자였고 예. 아직은 실습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라 순직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순직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두 분에게도 순직자에게 주는 옥조 근정 훈장을 지금 추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직이 인정되면 1계급 특징 같은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유권 해석들도 해봤는데 임용 예정자도 마찬가지로 임용자로 보고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는 예.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자와 임용자는 정말 거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결정이 된 것이라서 올바른 결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과정에서 일단 물론 트럭 운전자 뒤에서 받으신 그분께서 실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참변이 발생한 건데 그 출동한 이유가 이제 개를 좀 구해달라는 그 이유였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어떤 동물 구조 같은 그러니까 비소방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애매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소방관들이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방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처럼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이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좀 따달라든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물 사체가 있는데 그것을 치워달라든가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119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사건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비긴급한 사건에 대해서 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부 기준을 지금 소방당국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예. 시행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봤더니만 긴급에 대한 상황에서 신고가 왔을 때 즉시 조치할 상황,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상황, 그리고 또 요청 거절할 상황으로 해서 아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매뉴얼을 상세하게 지금 만들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른바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우절이었다라고 하고 만우절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허위 신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것이 매우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시민 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119를 누르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네.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결심이라고 하죠. 결심 날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불출석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심은 예. 검찰에서는 형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의 이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날도 불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선고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날 검찰에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변호인 제시한 의견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의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선고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선고는 판사님께서 그동안 결정을 내린 선고를 알려주는 날이라서 사실은 그날 출석하거나 불출석하는 여부가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이 정해진 되는군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선고가 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심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고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는 불출석을 하게 되면 선고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이소영 기자의 리포트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생중계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좀 이번 주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게 법원 입장에서 생중계하는 게 좀 더 덜 부담되는 입장일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예측했을 때에 생중계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달에 대법원에서 예.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바꾸어서 지금 1심, 2심, 하급심 같은 경우에도 뭐 변론을 말고 최종 판결 선고 같은 경우에는 예.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생중계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선고할 때도 혹시나 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생중계될까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람들이 공익적 인물이 아니고 사인이고 더불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그 51명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마지막 선고되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그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법 역사상 하급심에서 선고가 그 생중계되는 첫 사건이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에서라도 아마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은 그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크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 선고되는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재판 주문을 읽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의 의미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법원에서 불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최순실 씨의 선고일 때에도 공개를 할 것인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주목됐었는데 첫 번째는 공익적인 것보다는 사익적인 것이 더 크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생중계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네, 중계도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게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석이 예상되는 마당에 피고인이 없는 불출석하는 선고에서 굳이 생중계를 법원이 허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불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과연 1심에서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예. 좀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을 먼저 형량을 하기 전에 유죄가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유죄가 됐을 때 형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개 정도 지금 공소 사실이 돼 있는데 이미 13개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예. 13개 중에 그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와 겹치는 부분 중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예. 지금 그 추가적으로 최순실 씨와 관계되지 않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관련되는 일부 그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금 뭐 그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뭐 상당 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형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적어도 지금 그 법정에서 그 검찰이 구형했는 것을 봤을 때는 예. 최순실 씨의 형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구형을 했는데 20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30년을 구형했는 상태인데 그럼 몇 년을 형을 그 선고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적어도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그 재판에 넘겨진 것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나오는 유죄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나오는 유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도 20년 내지는 20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1,0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봤을 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 최순실 씨에 대한 그 벌금형이 100억이 채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그 구형 자체는 그 벌금형이 1,000억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그 벌금형은 아마 최순실 씨와 비슷한 정도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1심 선고 내려진 이후에 항소 여부도 저희가 좀 네. 예상해 봐야 될 텐데요. 끝으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예. 왜냐하면 재판을 거부했지만 최근에는 그 재판 거부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예. 거기다 1심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다. 항소심은 받고 싶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은 사면을 노리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면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서 굳이 2심과 3심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